1950년 8월 낙동강 칠곡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혈전이 펼쳐졌다. 용악산에 올라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임명훈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 겁이 나니까 막 겁도 나고 막 적개심도 나고 그래가 나도 막 예망 소총을 막 쏘지요. 다 쏘고 급하니까 하나 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비를 짱대같이 맞아도 옷 갈아입을 옷이 없어. 몸 홍기로 말리고 비리 나는 내일을 입고 계속 전투를 해야 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군과 미군은 북한 공산군의 적화를 막으려 생명을 걸었다. 우리는 그 전투를 다부동 전투라 부른다. 올해 92살의 이동철옹은 1950년 8월 17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해 기영북 칠곡의 다부동 전투 수암산 고지전에 참전했다. 해만소총 8발을 쏘고 나면 다시 한 번 8발을 잔전하는데 불과 1, 2초면 충분하지만 그 몇 초가 그래도 길게 느껴지는 이는 처음이다. 저기 앞에 나타나 있으니 연발로 사격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중대원 80명과 대대원 320명이 대부분 전사했는데도 천원으로 생존한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꼼꼼히 전투 일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워낙 뼈에 사무치도록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없어질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했다, 어디서 어떤 전투를 했다는 그런 것이 해마다 기억이 자꾸 새로워져요. 이동철옹이 전투를 치룬 다부동은 6.25 전쟁 최대 격전지로서 아군 만여 명, 북한군 2만 4천여 명이 죽거나 다친 곳이다. 국군과 미군이 온몸으로 지켜낸 전장이었다. 8월 13일부터 열흘간 벌어진 그 전투를 낙동강 전선의 전투에서 떼내 다부동 전투라 부르는 이유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원조를 받아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빠른 속도로 남하해 7월 하순에는 기영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나기에 넣었다. 적화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다. 7월 20일 김일성은 북한군 사령부가 있던 충북 수안보로 내려와 8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적은 외관, 다부동, 대구 축선에서 제3, 13, 15사단 등 3개 사단을 투입했다. 아군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배치돼 이들의 진격을 막았다. 국군 1사단 같은 경우는 병력이 8,100명 정도 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은 3개 사단을 집중을 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군 이 3개 사단이 모두 완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군 3사단 같은 경우는 약 6,000명 정도, 13사단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 그리고 15사단 같은 경우는 그들이 원래 편제가 12,000명이니까 거의 한 42% 정도 됐던 5,000명 정도로 병력이 축소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력은 더욱 차이를 보였다. 적은 야포, 대전차포 등 중화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특히 아군에게는 없는 전차를 40대나 투입했다. 아군의 화력은 초라했다. 나는 그때 중사를 있었으니까 칼빈인데 신병들의 예무왕이고 또 15세, 16세 젊은 아들이 있어요. 그 훈련도 받지도 안 하고 온 아들은 장총. 기관총도 없었어요. 참 박격포도 없었어요. 7월 1일 일본에 주둔하던 워커 사령관의 미 제8군이 스미스 부대를 시작으로 옮겨오고 7월 7일 유엔군이 결성돼 참전하면서 아군의 전력은 향상된다. 국군도 미군의 지원으로 화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8월 3일에서 4일 동안에 그
그 인동초등학교에서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던 미군의 추진 보급소에서 우리가 무기나 개인 장구류를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57mm 대전차포를 18문, 국군 최초로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3.5인치 로켓포 6문을 지급받게 됩니다. 8월 1일 마산에서 상주 영덕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 X선이 구축됨에 따라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은 8월 2일 낙동리에서 낙동강을 도하해 낙정리 쪽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세계연대를 낙동강 전선에 배치했다. 제11, 12, 15연대였다. 한편 북한군 세계사단이 강 맞은편 상주와 선산에 집결해 낙동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 8월 6일자 1일 전황보고에서 미군은 북한군의 도하 시도가 이미 본격화됐음을 미 국방부에 보고했다. 대대급 병력이 성주 동남쪽 5km 지점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적 전차 넉 대가 강변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정황도 보고했다. 적은 8월 4일 미명을 기해 낙동리 나루토에서 도하를 시도했다. 낙정리를 지키고 있던 김정건 중령의 제12연대가 제17 야전 포병대대와 합동으로 적과 교전을 펼쳤다. 미군에게서 인수한 57mm 대전차포가 불을 뿜으면서 낙동강은 적군의 피로 물들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거둔 첫 승리여서 장병들의 기쁨은 컸다. 북한군의 도하 시도는 낙동리에서 외관 북쪽에 이르기까지 42km 구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속됐으나 국군의 박격포 공격과 미 제77 포병대대의 대전차포 포격이 가해지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군 3사단과 15사단은 병력의 절반가량을 잃어 물러나 재편성을 기다려야 했다. 8월 3일 유엔군은 외관교를 폭파했다. 외관읍과 칠곡군 양목마을을 잇는 다리를 끊어 적의 남하를 저지하려 했다. 낙동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다리 없이는 도하가 어렵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린 후 저녁 8시 반 469m 길이의 철교 두 번째 기형가를 화약으로 폭파했다. 개전 초기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데 이어 외관교도 폭파함으로써 아군은 적의 남침 속도를 지연시키려 했다. 8월 12일 북한군이 수중가도를 설치해 전차 15대를 앞세워 도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1사단 15연대 1대대는 낙동강가에 홀을 파고 일주일 이상 방어하다 적의 전차가 포를 쏘며 공격해오자 견디지 못하고 외관 300고지 자고산 쪽으로 후퇴했다. 소련제 T-34 전차의 위력은 가공스러웠다. 전차가 밤중에는 40리까지 들려요. 전차 소리가. 그 전차 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뭉개버리니까. 그리고 유산탄이라고 이 포를 쏘면 이것이 탁 퍼져요. 엽청마을 모양으로. 그래 겁난 거에 비 오듯이 오니까. 유엔군 총사령관 너글러스 메가더 장군에게서 전쟁 지휘권을 위임받은 워커 미 제8군 사령관은 북한군이 도하에 성공하자 8월 13일 방어선을 의성 영덕선에서 외관 포항선으로 낮췄다. 워커는 좁아진 방어구역의 장점을 활용해 수세인 상황에서도 역습을 펼치며 북한군의 공격 기세를 꺾어나가려 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전방향 압박 전략 전술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분산시켜가지고 전 방향에서 압박을 하다가 어느 곳이 뚫리면 그곳으로 전과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워커 장군의 미 8군 같은 경우는 전방향 댐진 전략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요. 뚫린 곳을 예비대로 막아내고 덜 위급한 지역에서 더 위급한 지역으로 병력을 보내서 막는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워커의 예비대 보강 전략은 낙동강 전선을 하향 조정한 것과 궤를 같이 했다. 전선 사이즈를 축소해 뚫리지 않도록 하고 구멍이 나는 곳은 즉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려 한 것이었다. 낙동강은 강폭이 최대 800m에 이르고 양안이 절벽으로 된 단의 지형이라 강을 건너야 하는 공격측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칠곡군 외관읍 일대의 낙동강변인데 물살도 상당히 빠른 곳이었다. 워커 장군은 이 지형의 구조적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낙동강을 결전지로 설정한 것이다. 낙동강 마산 포항을 잇는 축선으로 전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방어선은 16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일개 사단이 감당해야 될 정면은 15km가 되는 것이고요. 일개 중대는 통상적인 500m의 정면을 방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대 정면 전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병력은 그대로인데 방어 밀도가 높아지면서 전투력이 두세 배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방어선을 압축하면서 예비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워커는 실제로 낙동강 전선 전 구간을 직접 정찰기로 순회하며 전황을 살펴 예비대를 투입했다. 예비대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예비대를 후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작전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부대를 뒤에 두면 결정적일 때 도착이 늦겠죠. 너무 앞에 두면 초기 전투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 예비대를 써먹지 못하죠. 두 번째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비대는 당연히 기동이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증원, 역습, 전선 복원 등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시기 판단입니다. 투입이 너무 빠르면 기회를 잃고 너무 늦게 투입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이 사령관의 핵심 능력인 것이죠. 워커는 방어선 압축을 통해 중심을 확보했고 예비대를 작전 중심부에 재편성했으며 실시간 전황 파악과 현장 결단으로 결정적 지점에 정확히 예비대를 투입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예비 부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력의 총량이 아닌 지휘관의 판단과 작전술로 전황을 바꾸는 바로 전술입니다. 8월 13일 국군과 유엔군은 각각 칠곡군 가산면과 외관에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 삼았다. 워커 장군은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을 개활지 외관에, 국군은 외관 북부의 산악지대에 배치했다. 다부동 전투의 시작이었다. 6.25 전쟁 당시 칠곡에서 있었던 전투는 반지천을 경계로 하여 경계 이남에서 있었던 외관 전투와 경계 이북에서 있었던 다부동 전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부동 전투는 369 고지, 328 고지, 수암산, 유악산 등에서의 고지전과 천평계곡에서 있었던 볼링엘리 전투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천은 328 고지 서쪽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로서 미군과 국군의 작전지역 경계였던 까닭으로 적의 집중 포격을 받아 아군의 희생이 컸다. 한미 간 공조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 저 반대에도 저가 미군이 죽어가 있고 저서부터 저리 그 호에 전방 사람이 다 죽어가 있어요. 100여 호이던 반계리 주민들은 외관 대구 등지로 피란을 떠나야 했다. 딴 사람들은 구름마하고 소몰고 이리 도로로 가고 우리는 보따리 짊어지고 이 산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 산 도로에 넘으면 저놈에 가면 지천면 그 항이라고 있어요. 이가쯤 있는데 거기 가서 며칠 자고 또 거기서도 피란 가락해갖고 까짓건 갔는 게 대구 무태 뒤산. 7월부터 2개 군단 5개 사단의 체제를 갖추었던 국군은 연일 계속된 전투로 병력 손실이 큰 상태여서 8월 들어서는 확충이 시급했다. 결혼을 채우지 못해 전방 부대마다 독자적으로 신병을 가두 모집해 시연지 입대 형식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있었다.
그래 입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엎드려 이래 총 쏘는 자세를 이래 훈련시키더라고. 일주일 훈련 받고 딱 다부동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국군은 정규군 외에 기용찰 15,000여 명과 학도병까지 동원했다. 10대 소년 학도병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된 탓에 교전이 시작되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걔네들은 그 38선 넘어오면서 계속 이제 전투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 기염을 쌓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3일 만에 현장에는 투입됐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8,000여 명으로 시작한 병력이 차츰 줄어들자 백선엽 1사단장은 미8군 사령부에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 미8군 사령관 워커는 하와이와 본토에서 미 육군 제27 보병연대와 미 해병대 제1 임시 해병여단이 파병되자 이들을 기동 예비대로 활용해 낙동강 전선에 급한 불을 끄고 약한 틈새가 보이면 틈틈이 반격을 시도했다. 이어서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면서 적은 공습이 있는 낮을 피해 밤에만 공격을 해왔다. 미군은 8월 10일자 전황보고에서 북한군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야간 총공세를 펴 낙동강에 인접한 고지들을 장악하려 했다고 보고했다. 미 공군의 폭격으로 전열이 흔들리자 북한군은 3사단 일부만 328 고지 쪽에 남긴 채 13, 15사단 병력을 북쪽의 산악지대 쪽으로 우회시켜 침투를 기도했다. 육군본부도 8월 12일 밤 제1사단 주력을 낙동강에서 유악산 쪽으로 긴급히 이동 배치했다. 제1사단의 다부동 이동 배치는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과 워커 중장의 결정이었다. 유학산이라는 고지입니다. 높이가 839m인데요. 앞에서 보이는 이제 902m의 가삼과 함께 이 주변에서는 고지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특히 북한군은 낙동강을 도하하고 이 유악산을 빼앗아야만 여기에서 이제 대구 쪽으로 포탄을 공격해서 대구를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839 고지 정상에 와 있는데 12연대 1대대가 전투를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제 쭉 다 많은 고지들, 능선들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전투하기에 유리한, 또 북한이 여기를 점령한다면 또 반대로 우리 아군이 있는 또 대구, 그다음에 부산까지 가는 그 진경로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유학산 주봉인 839 고지와 동쪽의 제2봉 837 고지가 유학산 전투의 주 전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X선에서 Y선으로 내려올 때 먼저 우리가 여기에 병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북한군이 이곳을 먼저 점령을 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요충지였던 까닭에 유학산 고지에서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다. 고지를 선점한 적은 위에서 국군 제1사단은 아래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양측의 실제 투입 병력을 분석하면 국군은 약 3,000명, 북한군은 6,000명이었습니다. 북한군이 1.7배, 전투력이 우세합니다. 병력, 화력, 기동력, 지휘 통제, 지형 등 5가지 항목에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당시의 실제 전투의 조건까지 반영한 보정 전투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최대 2.2배 이상 우세했던 것으로 점쳐집니다. 제1사단은 매일 평균 600여 명씩의 병력 손실이 발생하자 신병과 학도병으로 보충해 나갔다. 고지전이 벌어진 곳마다 적의 수류탄과 곡사포 공격 때문에 애를 먹었다. 적이 유학산을 먼저 점령해버린 탓에 급경사 고지를 아래에서 공격해야 했던 국군에게는 수류탄을 들고 기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생존을 건 도전이었다.
접근이 가능한 능선은 서너 개뿐이고 특히 주봉에 오르기 직전 해발 700m 지점에서 정상까지는 암벽 단해였다. 북한군은 고지를 먼저 차지한 뒤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위치에서 버텼고 국군은 기동력도 엄폐 수단도 부족한 급경사면을 오르면서 역습을 시도해야 했다. 한편 유악산 서쪽 328 고지에서도 탈환전이 계속됐다. 328 고지는 낙동강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북한군이 강을 건너 침투할 경우 가장 먼저 올라야 하는 고지였다. 여기에 올라보면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요충지가 있다면 외관일 것입니다. 외관에는 미팔군이 주둔하며 임시 수도 대구를 방어하고 있었다. 328 고지는 벌거숭이 바위산이었다. 참호를 팔 수 없어 은폐와 엄폐가 불가능했고 적의 포격에 노출된 채 전투를 벌여야 했다. 현장에서는 시신 위에 자루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시신을 쌓아 참호를 만들었다. 바로 아래에는 마을이 있어 주민 대피를 위한 민군 작전도 표해했다. 328 고지 두 번째 봉인 270 고지, 인근에 또 316 고지 이런 곳을 보면 능선이 횡격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긴 뭐냐? 328 고지를 점령하면 다른 인근의 고지도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력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구로 가는 것이죠. 피아가 사력을 다해 맞설 수밖에 없었던 전선이었다. 아군은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다. 적이 전멸했을 것으로 판단한 제1사단 15연대는 8월 12일 제3대대를 328 고지의 제2봉인 270 고지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망정리 부근으로 진군시켜 328 고지로 향하게 했다. 적은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 이중대는 300고지 좌측 능선으로 올라가고 3중대는 이제 논밭으로 해서 이제 300고지로 이제 진격을 하는데 다 죽었다는 인민군이 갑자기 비오듯이 기관총 사격을 함으로 해서 그 3중대는 한 3분의 1이 부상 내지 전사당했어요.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328 고지는 비에 젖고 있었다. 적 1개 연대 병력이 비 내리는 야음을 틈타 328 고지로 침투했다. 아군은 분산하며 후퇴를 시작했다. 10중대는 계속 버티며 네 방향에서 포위해온 적과 근접전을 벌였다. 동이 트자마자 15연대는 적의 후속 병력이 증원되기 전에 망정리 쪽에서 중화기를 쏘며 역습을 실시해 아침 8시에 328 고지를 다시 점령했다. 그러나 비 탓에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해 3, 4번 능선에서 전차로 총 반격을 개시한 적을 제압하지 못했다. 결국 15연대는 적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특공대 지원자 있으면 나오라. 한 30명이 나와요. 그 정전봉 대위에 눈을 보니까 눈물이 좀 고였어요. 근데 그게 또 소위가 하나 딱 나오더니 중대장님 제가 인솔을 해갔습니다. 그분이 김희진 소위 이렇게 소대에 좀 나왔는데 거기 가서 좀 미나하게 움직일 그런 애들만 딱 10명을 선출해요. 적 탱크 하나에 2명씩. 그래가 소총은 다 버리고 수류탄만 2발씩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공대는 적진에 잠입해
적 전차 2대를 파괴하고 석 대를 격퇴시키며 마침내 자정이 넘은 시간 1대대 3대대와 함께 고지를 점령했다. 와서 굉장했죠. 막 고지에 부상자도 하나 없어요. 10명 중에. 그래 와서 부덩켜안고 막 중대장이 사병들 부덩켜안고 훌로 이렇게 했어요. 특공대 신화를 나온 정전봉 대위는 다부동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옆에 마련된 산수의 묘비에는 당시 전사 편찬위원회가 쓴 아킬레스건 정전봉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고지를 지켜낸 정전봉 대위의 투쟁을 상기시켜준다. (8월 15일) 미군 공군기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낙동강 건너편에 적 포병 부대가 고지전에 나선 아군에게 포격을 가했다. 이 포격으로 제1중대장 신윤조 중위 등 많은 병사들이 숨졌다.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모두 200여 명의 손실을 입었고 제3대대는 병력 절반을 잃었다. 나무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나무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이 창자 같은 거, 이 뭐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막 걸려 있고 그래서 8월 15일 밤 제1대대는 접근해온 적을 수류탄과 박격포로 공격한 데 이어 백병전을 펼쳤으나 적의 공세에 밀려 밤 11시쯤 다시 망정리 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3.28 고지전에는 행정요원들도 남김없이 차출됐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현재 인원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난전이 이어졌다. 국군 1사단의 병력 손실이 가장 컸던 전투였다. 혈전을 치룬 후 제1대대는 재편성에 나섰으나 전날 대대에 도착한 신병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었다. 대부분 10대들이었던 신병들은 명단 적을 새도 없이 전선에 투입됐다. 이중사님, 저 좀 여기서 자겠습니다. 나중 후퇴하면 좀 깨워서 가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서 저가 판 호에 들어놓는데 그때 발이 싹 다 밝았습니다. 아니는 누웠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3살이 적으니까 동생 같은 애 아닙니까? Y선의 보루 3.28 고지를 지키기 위해 워커의 요청을 받은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결정으로 8월 16일부터 미 극동 사령부 소속 B-29 폭격기의 융단 폭격이 개시됐다. 일본 도쿄도의 요코타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폭격기 98대가 적이 포진하고 있던 외관 북쪽 5.6km 지점 12km 구역에 26분간 96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다. 북한군의 손실은 컸다. 적의 기지와 보급로가 모두 파괴됐다.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폭격이었다. 여기에 국군의 화력이 더해지자 3.28 고지는 불바다가 됐다. 적은 시체더미 속에 숨어서 계속 저항했지만 B-29가 나서 다시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결국 제15연대는 3.28 고지를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갔다. 그때는 저 산이 3.28 고지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릴 때 저 산에 비 오는 날 쳐다보면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를 어른들한테 물으니까 인뿔이라고. 지금은 70대가 된 이곳 마을 소년들은 1950, 60년대에 군인들의 유골과 유품을 예사로 복원했다. 수많은 주검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이었다. 끌개로 끌면은 이제 탄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이제 여사 먹는다고. 그 탄피 모아가지고 여사 먹고 보면 방공호 안에 워커가 이 종아리까지 잘려진
그 있고 뭐 뼈는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8월 19일) 새벽 4시쯤 적이 수암산에 한 개 중대를 보내 아군을 위협해오자 제12연대 2대대가 수암산에서 밀리며 망정리 동쪽으로 후퇴했다. 수암산 전투는 지금 현재 숫대미산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국군 제1사단 12연대 2대대가 최초에 점령을 했었는데 북한군이 이 전 전투에서 369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요 능선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요 능선을 따라서 이 수암산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 수암산을 점령하고 나면은 또 이 뒤로는 어떤 방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쉽게 대구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상을 맞게 될 수 있었는데 518m 높이의 수암산에서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2대대가 북한군 정예 15사단과 3사단을 상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번번이 고지 탈환에 실패했다. 분대장이 선두에서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공격해 올라갔다. 8분 은순쯤에 이르자 적이 따발총과 장총에서 발포하는 소리가 연속해서 나더니 우리 옆에 수류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우리들도 은폐물을 이용해 은사를 시작했다. 한참 사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후퇴라는 말을 남기고 산 아래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나도 혼자 있을 수 없어 산 아래로 뛰었다. 이날따라 미 공군기의 출격이 늦어져 오후 4시가 돼서야 폭격이 이루어졌다. 반격을 감행한 12연대는 저녁 7시쯤 목표를 탈환했다. 분대장은 대원들의 위치를 정해주면서 적이 다시 공격해올 줄 모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감시하라 하면서 일일이 주의를 환기했다.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있으려니 모기가 떼지어 달라붙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그것도 잠시 곧 수많은 적의 역습을 받아 산 아래로 후퇴하고 말았다. 며칠 동안 수차례 공격, 돌격, 후퇴를 거듭하면서 폐하간의 사상자가 늘어났다. 다부동 전투는 국군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인근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민들은 식량과 식수, 탄약 등을 지게에 메고 고지로 날랐다. 이들은 지게부대로 불렸다. 한 짐씩 지고 그 가파른 경사 각도 20-30도 되는 산으로 오르내리고 통신용 전선을 지고 오는 사람, 박격포탄을 지고 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의 몫을 대신해서 전투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게부대가 오르내렸던 산길은 전쟁 후 애도의 길이 됐다. 지게부대는 대부분 30-40대 주민들이었지만 피란을 가지 못했던 노인과 아낙네, 소년들도 동참했다. 부산으로 피란 가던 중 며칠을 굶다시피 하다가 탄약을 나르면 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원한 7살 소년도 있었다. 지게부대는 아이에게도 일을 맡겨야 했을 만큼 일손이 부족했다. 지금은 여기가 풍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망정국민학교였고 노무단 본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밥을 얻어먹고 주먹밥을 받아가지고 총알을 메고 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땐 저 산이 엄청 높아 보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별로 그 높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민둥산은 그새 울창한 숲으로 비워내 그 옛날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지만 섬찟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남아있다. 뒤에 아줌마는 밥을 메고 할머니도 밥을 이고 또 그 할아버지들은 또 총알을 메고 또 우리 친구들도 며칠 총알을 메고 이래 올라가는데
이 극병사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체가 막 내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나무가 한 폭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 시체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올반도 얻어맞고. 소녀는 두 동생과 함께 먹을 주먹밥을 얻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한 달 동안 고지를 오르내렸다.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살아 있습니다. 총알을 메고 328 고지에 갔다가 주고 내려오면 밥을 막 고모로 주는 거예요. 와, 그 꿀맛이 그 꿀맛도 거의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둘이 안 오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친구 오늘 왜 안 왔어요? 근데 목이 메가지고 그 아저씨 말씀이 그래 어제 총 맞아 죽었어. 아 이건 아니다. 밥 중요하지만 내가 목숨은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그 현장에 또 가는 거예요. 그 밥의 유혹에 못 이겨서. 7살 나이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소녀는 후에 월남전 참전을 거쳐 사업가로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줄곧 지게부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다. 망정리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328 고지서부터 유악산 고지까지 지게로 보급품을 실어 날랐다. 지게부대에 보급이 없으면 아군은 전투를 못할 상황이었다. 유엔군은 후에 지게부대를 한국 노무단으로 발족시켜 보급품과 군수물자 수송, 전선 철조망 설치, 참호구축 등의 일을 맡겼다. 노무원들은 계급장도 기록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12연대는 수암산을 탈환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계속 실패하며 1사단 내에서 가장 큰 인명 손실을 입었다. 8월 15일부터 매일 낮에는 아군이 공격하고 밤에는 적이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대 전투력은 감소돼 갔다. 왼편의 328 고지에서 격전이 벌어져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보급 사정도 악화됐다. 적이 328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망정리로부터 수암산에 이르는 보급로가 끊겨 이 대대는 극심한 식량난과 탄약 부족을 겪게 됐다. 낙동강 건너편에서 발사되는 적 포탄이 수암산 능선에 떨어지면서 보급을 돕던 주민들의 피해도 컸다. 매일 50-60명씩 희생됐다.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부동을 방어하던 국군 1사단에게 수암산 고지는 꼭 탈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곳이었으나 좀처럼 탈환하기 어려웠다. 어떻게든 이걸 뺏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투력 손실이 가속화됐고요. 8월 25일 같은 경우는 연대가 특공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특공대가 수암산 탈환을 위해 공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군과 적군이 처한 지형의 구조 차이가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물리적 환경이 전술과 병력 수에 앞서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다. 수암산 북쪽 사면은요, 경사가 15도 안팎이에요. 완만한 구릉 지형입니다. 낙동강 평지에서 바로 고지로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국군이 역습을 해야 했던 곳은 남쪽 사면입니다.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절벽형 단해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포함해서 80kg의 중량을 가지고 병사가 30도의 지형을 오른다고 할 때 일보 약 0.6에서 0.7m당 가해지는 하중은 자신의 체중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직 압력을 받고 계속해서 고지를 올라가야 했다는 뜻이죠. 피로가 가중되면 사격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다음 행동에 대한 처리력이 산만해진다. 급경사면 아래에서는 수류탄 투척도 힘들었다. 던지면 도로 굴러내려오기 일쑤였다. 아군은 전투에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수암산에서 유악산까지의 8km 지역에서는 이 연일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이 피로 물들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류탄을 하루 종일 던지는 소모전이 끝없이 전개됐는데 오른팔 어깨가 퉁퉁 부을 지경이었어요. 올라갈 때도 차 꽉 차서 산에 못 뜨고 올라가야 돼. 유학살 거래. 못 뜨고 그래가지고 절마다 폰을 자꾸 나를 어제 뭐 우리가 들고 올라갈 수가 있나. 수암산 고지는 많은 희생자를 내고도 끝내 국군 1사단이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고지로 남았다. 여기 총살 맞았지, 다리 부러졌지, 여기 전부 다 여기 다 맞아 피덩어리 해가지고 누워 있어요. 수암산과 유확산에서 희생된 수천 명의 장병들은 묘비도 없이 흙 속에 묻혔다. 8월 20일 밤 신주막에서 다부동으로 통하는 천평계곡 외길에서는 한미 합동 작전이 시작됐다.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25사단 27연대가 북한군 제13사단과 제1사단을 맞아 난전을 벌였다. 고지전이 진전이 없자 조급해진 적이 전차를 앞세워 공격해오면서 6.25 최초의 전차전이 전개됐다. 도로 중앙은 미 27연대 73 전차대대가 맞고 측면 산속에는 국군 1사단이 배치돼 적의 기습을 막도록 했다. 북한군은 어떻게든 이 다부동 일대를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4 14대가 보병과 함께 이 지역을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미 27년대가 이곳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이제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전투에서 미군이 북한군을 막아냄으로써 다부동 전투의 전선의 균열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곳이 뚫리면 다부동 방어선은 의미가 없었다. 다부동이 뚫리면 바로 대구였다. 이 천평계곡 전투는 다부동 전투뿐 아니라 6.25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 사실상의 결정전이었다. 천평계곡은 남북으로 4km, 좌우 양면 표고는 300m에서 500m였고 25번 도로와 5번 도로가 신주막에서 합쳐져 내려오는 Y자형 지형이었다. 지금 북쪽에 신주막인데요. 저쪽에 북한군 13사단이 가장 많은 전차를 증원받아가지고 이쪽 남쪽의 다부동을 돌파해 대구까지 빠르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국군이 이 좌우에 지금 배치돼가지고 미 27년대의 특후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전투 이틀 전 천평계곡 전방에 미리 지뢰를 매설함과 동시에 전차를 위치시키고 후방에는 15mm 기관포와 155mm 곡사포를 배치했다. 양측의 포탄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미군은 5시간 동안 4천여 발의 포를 집중 발사했다. 계곡은 굉음으로 뒤덮이고 포탄은 볼링공처럼 날아갔다. 다부동 전투 중 볼링 앨리 전투만큼 가슴 졸이는 전투는 없었다. 미군 전차 같은 경우는 단 한 대의 파괴도 없이 T-34를 완전히 경멸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군은 T-34를 운영할 때 보병과 협조한 게 아니라 전차를 그냥 멋대로 내려보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미군 같은 경우는 보병과 그리고 대전차포, 그 다음에 포병, 그리고 전차까지 어떻게 보면 보전 협동을 잘 해가면서 북한군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측면에서 미군이 완벽한 승리를 달성했던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밀리던 북한군이 다시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야간 역습을 감행했다. 이를 예상하고 있던 미군은 155mm 곡사포 등 모든 화력을 동원해 북한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킨 후 적 전차를 파괴했다. 치열했던 포격전에 이어 오후 6시 미 전폭기가 적진 일대를 강타해 상황을 종료시켰다. 미군은 8월 22일자 전황보고에서 제5 기갑사단이 적 기관포 석 대와 탱크 한 대를 파괴했으며
5대는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적이 자정 넘어 중화기와 탱크 9대로 재차 공격해왔으나 27년대가 탱크 석 대를 부수며 제압했고 한국군 1사단이 측면에서 방어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북한군 제13사단 13호병연대장 정봉욱 중자가 귀순해 배치 정보를 제공한 덕에 유엔군의 전폭기 편대가 북한군의 포진지와 집결지를 강타함으로써 적 화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북한군은 폭격으로 보급로가 끊긴 상황인데도 징집한 양민들에게 릴레이 배달을 시켜 보급을 이어가며 발악적인 공격을 계속했다. 천평계곡 측면의 유확산 448고지를 지키던 12연대 1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견디지 못했다. 배고픔과 갈증도 극에 달했다. 병사들의 부대 이탈이 시작되자 1대대는 견디다 못해 대대장 판단 아래 후퇴했다. 그 당시에는 보급이 제대로 막 물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밥도 제대로 막 안 갖다 주고 어질 때는 막 배가 고파서 물이 목이 마르고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도 목이 마르고 도저히 막 견딜 수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밑에 내려가야 뭐 물이라도 좀 먹을까 싶어서 우리가 막 내가 내려와서 동료들 며칠 내려왔어요. 양옆에서 방어하고 있던 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중앙에서 전투를 치르던 주력 미 제27연대 역시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철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좌우 양측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국군 부대들이 북한군의 공격의 압력으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밀리는 것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거기가 밀려가지고 우리 좌우 측방이 노출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25사단 27연대장인 마이켈리스 대령이 상부에 그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 백선엽 1사단장이 곧장 전투 현장으로 달려갔다. 우리 집 백선엽 사단장이 꽉 가로막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여기 물러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 양반이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하면은 내 가슴 속에 막 총을 쏘라 이런 년. 사단장의 연설에 고무된 장병들은 사단장의 지휘 아래 448 고지를 향해 역습을 감행해 30분 만에 고지를 재탈환했다. 이를 지켜보던 미 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감탄을 연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8월 21일 12연대 1대대장 한순하 소령은 유확산 탈환 결사대를 짰다. 정면을 피해 유확산 790 고지로 우회하며 이틀에 걸쳐 허를 찌르는 기습을 펼친 끝에 8월 23일 새벽 2시 드디어 유확산 837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칠국 출신 1소대장 이준희 소위가 고향을 되찾겠다며 선두에 서서 지휘한 덕이 컸다. 천여 명의 병력을 잃으면서 9번이나 탈환전을 편 끝에 12연대가 일궈낸 값진 승리였다. 이날 유확산 남쪽 9km 지점 동명초등학교에 위치한 국군 제1사단 사령부에는 한미군 수뇌부가 대거 방문해 1사단의 용전을 치하했다. 좌측의 3대대도 이날 오전 6시쯤 유확산 주봉을 탈환했다. 적 진지에는 막대기 수류탄 50여 발이 쌓여 있었다. 12연대 1대대 2중대장과 3대대장은 837 고지와 839 고지 중간 지점에서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이로써 제1대대와 3대대는 유확산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8월 23일) 새벽 1시 154 고지와 328 고지 사이 능선 접근로에 적이 2개 대대 병력으로 공격해왔으나 아군이 105mm 곡사포를 퍼붓자 경멸됐다. 적은 사상자가 속출하는데도 병력을 계속 투입하며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전투를 지속했고 미군은 즉시 B-26 폭격기 지원을 요청해 적의 포병 진지를 격파했다. 마침내 24일 아침 국군 제1사단이 일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328 고지를 완전히 탈환했다.
7번 뺏겼다가 8번 되찾은 고지였다. 이로써 수암산을 지배한 고지전은 모두 종식됐다. (3.28) 고지와 유확산 고지를 뺏기면서 북한군은 딜레마에 빠졌다. 부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해야 했지만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병력이 부족해졌다. 상륙작전에 대비해 경인지구에 배치했던 병력까지 다부동 전선으로 불러들였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힘들었다. 이윽고 9월 15일 맥어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자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전군에 반경 명령을 내렸다. 아군은 마침내 낙동강 전선을 떠나 북상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도 전세를 그렇게 역전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전쟁 발발 후 3개월 동안 투지와 인고로 극한의 난관을 이겨낸 국군이 힘찬 반격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 전환점이 된 동시에 6.25 전쟁사의 한 장을 새로 쓰게 만든 쾌거로 남았다. 전투는 축선 단위로 벌어지죠.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외관, 영천, 다부동 같은 지역은 병목 구간이고 고강도 접전지였습니다.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군이 다부동에 집중시킨 병력만 따지자면 그 병력의 템포랄까요? 기습의 효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전투력의 우세는 3.5대 1, 북한군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대구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형의 효과, 전술적인 방어의 조건 등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 승리의 비밀입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 요인은 낙동강에 배수진을 치고 방어선을 축소해 버틴 워커 장군의 전략 전술과 고지전을 맡은 국군 1사단의 사수 의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세계를 지켜냈다라고 쓰여진 다부동 석배 앞에 서면 피를 흘리며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희생과 자유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또다시 다부동 전투가 재현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대비해야 함을,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 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부동은 이야기한다.